네, 이제 계속 이어서 결련관계,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다. 즉 유치권 행사하려면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채권은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대금 채권을 하게 된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초한 거죠. 계약에 기초한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이 아닙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하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목적물에 관한 것이하고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목적물에 관한 경우에만. 다만 우리가 보통은 예를 든 게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의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채무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인정되는 경우. 시험 포인트는 인정되냐 안 되냐를 묻고 있습니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 자, 누군가 키우는 가축이 자신의 농작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 가축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 가축은 자기 게 아니니까 타인의 소유겠죠. 또한 목적물이겠죠. 그러면 이 가축의 주인이 나타나서 가축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돌려주지 않겠죠. 그 이유가 뭐죠? 당신의 가축 때문에 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보상받을까 해서 나는 이걸 못 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 적법해야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채권과 관련해서 채권 요건에 대해서 결련관계 인정되는 건지가 핵심이 된 겁니다. 목적물에 관한 채권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이 손해는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이 목적물에 의해서 목적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권도 결련관계에 인정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될 수 있다. 그 요건은 목적물에 의해서 이 목적물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맞잖아요. 가축이 이 목적물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목적물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매매 목적물, 여러분이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비가 새요. 비가 새면 여러분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야 비가 새니까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물론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누수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사 배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의문을 가질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인도 적정한 선에서 도배비나 수선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원이 오고 가는 것의 기초는 계약에 기초한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근데 목적물 때문에 생긴 거죠. 손해가. 비가 새서 천장에 비가 새서 새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빗물이 새면서 바닥에 떠오르겠죠. 오랫동안 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채무불이행하는 것도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지만 목적물 자체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거죠. 중요한 것은 목적물에 의하여 비가 새는 주택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매매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주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건물을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내가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추가로 방음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 시설을 방음시설을 갖춰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했어요. 그럼 손해를 입겠죠. 그 경우에는 목적물 자체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이 아니죠. 임대인이 약속과 달리 방음시설, 설치해주기로 방음시설을 안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방음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련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구분을 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임대 당시에는 방음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 손해에 발생할 여지는 없겠죠. 자, 그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필요비 상한채 및 불이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권을 이제 앞에서 배웠죠. 예컨대 임대차 계약에서도 비용 상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임대 목적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를? 100만 원. 그럼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달리 필요비는 그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 지출하자마자 임대인한테 이름 2만 원 사정으로 100만 원 지출했으니 돌려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즉시 100만 원을 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우리가 금전소비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손해배상도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이 쭉 가겠죠. 100만 원인데 한 20만 원이 손해배상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원금은 줬어요. 어느 시점에. 이후에. 그럼 20만 원 남은 거예요. 자, 100만 원을 갚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필요비 100만 원 어떻지? 자, 100만 원 줄게. 그러면서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뭔 소리야? 100만 원은 필요비 지출한 거 맞는데 네가 내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지 않아서 2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거야. 그럼 그것도 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비는 100만 원 지출한 비용을 갚았는데 이 비용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채권은 원금에 이 100만 원에 달라붙은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치권이 인정되면 여기 달라붙은 이자 또한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판례는 원래의 본래의 채권에 연장된 것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이 본래의 것이 유치권이 있으면 여기에 달라붙은 손해배상 채권도 가능하다. 자, 그 내용이 이제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판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결련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 게 가축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것. 목적물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 경우에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에 포함된다. 근데 판례는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 상대방에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상대방에는 어떤 채권이 있어요.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이 얘기는 공사대금 채권도 결렬관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치를 한 거예요. 어떠한 논리로 가는지. 목적물 자체에 관한 채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는 공사대금 채권에서 다음 같은 논리로 결렬관계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목적물에 반환 청구, 즉 지어진 주택을 돌려달라는 거 있죠. 그러겠죠? 그 채권과 그럼 상대방은 지금 점유자는 지금 공사업자죠.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어떠한 관계에서 발된 거죠?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기초한 거죠. 공사 도급 계약에 보게 되면 완공된 목적물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돌려준다. 대신에 도급인은 공사가 완료 후 얼마를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한다. 이 공사 도급 계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과 관련해서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그 채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 예컨대 공사 도급 계약 내지는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결련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에 의해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공사자금 채권이나 그 다음에 건물 인도 청구권은 건물 신축 도급 계획을 한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련 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자 공사대금 채권 지금 잔금이죠. 잔금 채권 이 잔금 채권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죠.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잔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되면 뭐가 붙죠? 이자가 붙어요.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 청구 채권이 붙겠죠. 붙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서 이 원금은 갚았어요. 채권은. 근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야, 이 채권에 아직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유치권을 행사하자. 거절할 수 있다.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은 잔금 채권을 아까 필요비와 마찬가지처럼 잔금 채권에 대해서는 갚았는데 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안 갚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권이 인정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라 볼 수 있는 지연 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비 상한 채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손해배상 채권 역시 즉 지연 손해금 청구권이겠죠. 본건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여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이 뭐예요? 공사 대금 채권. 그다음에 물건, 건물, 인도 채권권이죠. 도급계약에서 결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얘기를 했죠. 본래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과 물건, 목적물 반환 청구 사이 결련 관계가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결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한 채무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인정을 한 거고요.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유치권 인정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씁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원상회복, 원상복구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또 하나, 보통의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 상대로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정하도록 유효합니다. 비교할 게 뭐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라고 했죠? 현명적 강행 규정.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죠. 즉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설사 계약에 특이하게 정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환 약정에 따른 임차인 임대인 상대로 한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반환 약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로 한 권리금. 본래 임대차 개혁과 권리금 반환 약정은 동일한 법률 관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안 된다는 거 머리에 숙지를 해 주십시오. 보증금 또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의 안에 보증금을 기재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보증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물건 자체의 권한도 아니고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 목적물 반환과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거라고 안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목적물 반환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계약에 기초한 거다. 그러면 동일한
법률 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보증금 자체는 건물 자체가 관한 또 채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잘 기억 암기해 주십시오. 또 나옵니다.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 체결한 약정에 따라 갑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에서 공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멘트와 모래의 매매 계약이에요. 그렇죠. 갑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시멘트랑 그 다음에 모래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이 판매를 했겠죠. 근데 매수인이 이제 공사업자일 거고요. 그럼에도 대금을 못 줬어요. 그 상황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매계약에 따른 공사업자 매매계에 따른 매매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쉽게 해서 공사도급 계약은 안 한 거잖아요. 매매계약인 거잖아요. 아까 공사대금 채권은 건축주와 그다음 건사업자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공사도급 계약 따라 목조물 반환 청구권과 공사대금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목조물 반환 청구권은 공사도급 계약에 기초한 거고 요 대금은 매매 계약인 거잖아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합할 때 한번 나왔었죠. 분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별도로 여기 대해서는 비용이나 그런 게 얘기 안 나오는데 그 선후취득 요건에 맞춰서 한 경우 기억나십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그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매매 계약에 있다는 거다. 그 매매 계약 편수는 목조물 반환 청구권은 공사 도급 계약이요.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상 회복 약정에는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유익비를 주면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본래 대조 상태라면 그건 없애라는 얘기예요. 즉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자 목조물 임차 목조물에 유익비 지시회 이 부분 했었어요. 이게 유익비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으로 복구한다. 그럼 원상 복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철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원상의 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의 요건인 채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를 위해서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상 복구 약정의 얘기는 유익비 지출을 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는 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요 부분을 원상 복구한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얘기예요. 원상 복구 원상태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는 결국은 원상 복구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순탁자에 대해 가지는 부탁, 인흙, 반환 청구권 요 부분도 기출이 됐는데 자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계약 명의 신탁 저번에 한번 했었죠. 제3자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등기원이 요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권리자 갑 을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명의 신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명의 수탁자예요. 그리고 A가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이 있어 누구하고 A하고 을 A가 명의 신탁자고 을이 명의 수탁자예요. 그런데 A와 B의 명의 신탁 약정이 뭐가 있냐면 네가 나 대신에 갑 소유의 물건을 사줘. 즉 계약의 당사 매매 계약 당사 누가 되냐? 갑과 갑이 매도인이 되는 거고 매수인 누구다? 명의 수탁자인 을이 소유자 매매의 당사자 됩니다.
이 매매 기초에 의해서 을 명의로 된 겁니다.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 약정은 뭐라고 했죠? 무효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무효고, 그 또한 등기 또한 무효가 그러니까 원칙이지만, 다만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이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에 나오는 법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아마 부동산 실명법 할 텐데 다시 설명할 텐데, 갑이 A와 을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몰랐다, 모른 경우에는 을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이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의신탁에게 계약 명의신탁에 그러면 이 매매대금을 이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형상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했겠죠. 근데 그 자금의 출처는 누구냐면 대부분 A예요. 신탁자예요. 지금 을은 A의 돈으로 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 경우에 A는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런데 부당이득이 소유권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A가 을에게 매매대금 명목 지급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을이 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은 을이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효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렇게 되면 A가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그럼 돈으로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을 때 과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가진 부당이득 청구권. 그런데 이 약정이 무효음으로써 인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아무런 상관권이 없어요. 왜냐 하면 A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A는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단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A가 을에게 준 매매대금 명목을 준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목적물 자체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명의신탁 약정에다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명의신탁자가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에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결연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목적물에 관한 채권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럼 두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A는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음을 원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이에서도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법률을 구성할 수도 없어요. 동일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판결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 얘기를 보게 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애초부터 그 사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만 그가 명의신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 계약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자가 매매대금 제공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했죠. 법률상 없는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매매대금을 써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달라는 겁니다. 법률상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명목을 준 돈액 그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죠. 소유권 등에 관한 부동산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이 파트는 무슨 얘기냐면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든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지출 비용 또는 증가 가액 상한의 기준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유권 파트에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했는데, 점유권의 파트에 난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자에게 본권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지, 만일 본권이 있는 경우에는 본권을 정한 법률의 규정이나 아니면 계약에 따라서 해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법 제203조 제2항에 한 점유자의 회복제에 대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기억나십니까? 점유자가 계약관계든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응하여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어서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게 되면 그걸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항상 지출할 당시의 기준입니다.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 비용 또는 가액 증가의 상한에 관하여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한다. 예컨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계약서를 보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조문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유익비나 필요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특약을 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돌아가서 계약서를 보니까 비용을 상한 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해결하는 겁니다. 203조 1항에 따라 2항에 따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제가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자, 판례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입니다. 이해관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일반 법리입니다. 유치권은 누구의 이익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담보물권이다. 무슨 말이냐면 법이 정했다는 얘기는 약정으로 체결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바치면 생기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당사자는 사전에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냐면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나중에 만약 대출한 금원을 해소 못하게 되면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근데 저당권 실행했을 때 제값을 받으려면 유치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에게 공사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뿐만 아니라 유효한 법인 인감 증명서까지 다 한꺼번에 받습니다. 공란을 해서 실무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무를 얘기한 이유는 사전에 포기하는 게 하니까 거기가 가혹등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도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은행이 미리 포기각서를 받는 겁니다. 시공사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제 특약은 유치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 포기는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거죠. 그럼 공사도구 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있겠죠. 건축주와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그런데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관계, 공사도구 계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각서를 받죠. 포기각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나중에 유치권 포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하십니다.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유축권 포기각서는 건축주한테 주거든요. 그럼 건축주는 누구한테? 은행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람, 은행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연상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를 생각하시면서 연상하시면서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유축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매를 생각하십시오. 유축권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낙찰을 받기 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입찰을 하고 싶은 사람, 낙찰을 받고 희망하는 사람은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해요.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요. 그럼 보통에 가면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무조건 유치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입찰 과정에서는 문서를 쓸 때 유치권 포기한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났던 사람이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경매되면 주겠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나한테 유치권 행사자한테 약속한 금원을 주게 되면 유치권을 포기한다.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라는 법리,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에 따라 한다. 앞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가 어느 경우를 예를 들었는지를 연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기타 유치권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들, 유치권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